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균관대 사회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구정우 교수입니다. 오늘 인권을 지킨다는 착각이라는 주제로 제가 강연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관심이 많고 그동안 한 10년, 20년 동안 인권에 대한 관심이 왜 어떻게 촉발됐는가, 폭발적으로 커졌는가,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근데 사실은 인권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고 인지도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인권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봤을 때는 인권이 그렇게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가 온라인 혐오 표현 이런 것도 사실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범죄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던가 젠더 갈등이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인권이 좋아지기보다는 오히려 좀 답보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인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인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인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이 인간으로서 갖는 권리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인권을 잘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차원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유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사회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소수자 권리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법과 제도, 이런 것도 인권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표할 권리라던가, 종교를 가질 권리라던가, 양심을 지킬 권리라던가, 이런 것들은 자유권이라고 할 수 있겠고, 최근에는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뭔가 이 격차 문제라던가 일자리 문제, 또 교육을 잘 받을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한 강조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회권이라고 부르고 있고, 복지권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취약계층들, 이런 여성이라던가 장애인, 또 난민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취약계층들이. 외국인들도 물론 포함이 되고요. LGBTQI 커뮤니티도 포함이 되고,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존엄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것도 인권의 범주에 들어오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법과 제도도 매우 중요한 인권의 중요한 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권의 상자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인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존 로크도 사실은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연법을 중시했고 또 사회계약론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되게 유명한 얘기를 했는데, 인간은 나면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갖는다라고 했거든요.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영어로 하면 inalienable rights라고 하는데, 이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은 누구든지 그것을 훼손하거나 떼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설령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할 인간의 존엄성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이성을 갖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장자크 룩소 같은 경우도 역시 사회계약론자인데,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정치적 평등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치적 평등 못지않게 경제적 평등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어디 연결이 되냐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했었던 연두 교소에서 제시된 인권의 원칙과 직결되는데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루즈벨트는 의사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로부터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이 되게 흥미롭죠. 공포로부터의 자유 같은 경우는 신체권이라던가 생명권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력이라던가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결핍되면 안 된다는 거죠. 주거로부터, 또 일자리로부터, 또 먹는 것으로부터, 또 건강으로부터 결핍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상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루즈벨트와 사실은 루소와 어떤 연결점을 저희가 찾을 수가 있고요. 1948년에 선언되었던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인권의 기본적인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사실은 인권이 굉장히 관심이 사람들 많잖아요. 신문 펼쳐보면 다 인권이에요, 요즘. 인권이 아닌 게 없고. 저희는 정말 인권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좀 돌이켜보면
저희 나라에서는 2001년도가 좀 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2001년이 왜 중요하냐? 그때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가기구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인권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인권을 지키지 않는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일종의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으로부터는 인권 진정서를 받아서 조사를 하고 또 시정 권고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기구입니다. 이때로부터 출발해서 우리의 어떤 국가 정책에 인권이 반영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기본계획이 2007년도부터 2011년 사이에 만들어졌고 지금은 3차 인권 정책 기본 계획이죠. 그래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관통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른바 이제 NAP라고 보통 인권을 하시는 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인권을 존중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아마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만 인권을 저희가 탄탄하게 견고하게 존중을 할 수 있거든요. 법과 제도가 없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죠. 가령 뭐 성소수자 같은 경우에도 미국은 주에 따라서 결혼을 허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결혼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지역이든 간에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인 것이죠. 그리고 인권정책 수단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권위원회가 많이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정서를 받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쓸 수 있어요. 이게 왜 진정서를 쓰느냐? 사실은 돈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살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구제 수단을 찾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손쉽게 진정서를 써서 인권위원회에 제출을 하면 인권위가 그것을 심사를 하고 판단에 따라서 각하를 하기도 하지만 이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식별하고 이제 해결하는 일들을 해주게 됩니다. 그뿐 아니고 인권위원회는 최근에 인권 통계라던가 인권 지표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또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특히 이제 3차 NAP에서 중요한 부분이 기업과 인권이에요. 요즘 기업들이 뭐 ESG라고 해서 그쵸? 뭐 사회적 책임이라던가 환경적 책임 이런 것들을 중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사실은 더 빨리 원칙이 만들어졌던 것이 인권 경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기업과 인권인데요.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인권 영향 평가라고 해서 기업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사하고 또 예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최근에 GS25 사태가 있었는데요. GS25 같은 경우에 어떤 포스터를 만들어 갖고 남혐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기업들이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광고라던가 뭐 유튜브에 올라간 그런 영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쭉 돌아보면서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 검토해보고 예방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인권 영향 평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고 인권위원회가 매우 중시 여기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어땠을까요? 제가 문재인 정부 시기 동안 인권에 대해서 보도한 신문 자료를 다 한번 모아봤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 신문사가 워낙 많으니까 그걸 다 저희가 자료를 모을 수는 없었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요 4개 신문사에서 인권에 대해서 언급한 그런 신문 기사를 다 스크래핑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약 한 달에 600억 건 정도가 이제 신문 언론 보도가 됐었고요. 근데 이게 점차 증가하다가 2019년도 10월 달에 오면은 1,100건을 넘어섰고요. 2020년도 6월 달에 오면 1,200건을 넘어서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00건이면 한 달에 1,200건이라고 하면 사실은 하루에 한 40건 정도의 신문 기사가 보도가 된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되게 많은 신문 기사 보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인권에 대한 언론 보도가 많아졌고 우리 국민들이 언론에 많이 노출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언론이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인권을 보도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인권의 보아뱀이라고 말을 붙여봤는데요. 아까 앞에서 보신 내용들을 시각적으로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진보 신문과 보수 신문을 나눠서 보수 신문은 어떤 이슈를 주로 보도를 했고 진보 신문은 또 어떤 이슈를 주로 보도를 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사실 보통은 진보 신문들이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이 인권에 대해서 더 많이 보도하고요. 좀 다양하게 보도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최근으로 와서는 사실 보수도 인권 담론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인권에 대해서 많이 보도하는 패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주제라는 측면에서 확 나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논점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시간에 따라서 이 비중이 달라지는데, 그리고 비중이 달라지는 것뿐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진보신문과 보수신문 간의 어떤 보도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이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진보신문과 보수신문 간의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두 뱀이 이게 지렁이라고 보일 수도 있고 뭐 실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차이가 큰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검찰개혁도 차이가 꽤 커요. 그래서 보수신문에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노동권으로 오게 되면 빨간색이 위로 가 있잖아요. 그만큼 진보신문이 더 많이 보도를 한다는 것이고, 그 밑에 이제 파란색이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여러 신문사에서, 언론사에서 인권에 대해서 보도를 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제가 연구자들과 함께 토픽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활용을 해왔습니다. 토픽 모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그 텍스트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분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온라인에서 정보를 서치하실 때 보통 키워드를 넣고 키워드에 연결되는 그런 링크가 뜨는 방식으로, 그래서 링크를 확인해서 정보를 확인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만 그 방식 말고 다른 방식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단어 중심이 아니고 주제 중심으로 텍스트를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텍스트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자동적으로 텍스트를 구분을 해줘요. 그래서 뭐 신문 보도자료 10만 건을 딱 집어넣으면 알고리즘이 알아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 10만 건에서는 30개의 이러한 주제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라고 그런 주제를 알려줍니다. 그 방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인권을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기서는 DETM이라고 하는 조금 복잡한 모델을 썼어요. LDA라고 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론이 있는데요. 이 방법론보다 조금 더 복잡한, 특히 요즘 얘기 많이 하는 심층신경망이라고 하는 기법을 활용해서 조금 더 텍스트 구분을 좀 더 자연스럽고 좀 더 신뢰할 만하게 해주는 기법들이 있어요. 그 기법을 활용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보면은 인권이 진화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가령 형사사법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2005년도, 2010년도를 경유해서 인권위원회가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고, 과거에는 뭐 국가보안법이라던가 뭐 헌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내용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으로 오면은 법원이라던가 변호사라던가 이런 새로운 주체들의 사법 주체들이 들어오면서 형사사법과 관련해서도 인권에 관련된 내용이 역동적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적법 절차도 마찬가지인데요. 과거에는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조사하는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2010년도, 2015년도로부터 오면 성희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성추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고, 특히 이제 조사하는 사람뿐 아니고 이제 피해자의 관점들이 더 많이 부각되는 양상으로 내용의 변화가 관찰이 됩니다. 자, 다음부터 살펴볼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인권을 얼마나 지지하는가, 이거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인권 의식조사라는 것을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매 5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하는데
2011년도에 있었고 2016년도에 있었고 그리고 올해에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지지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5가지 주제가 나와 있죠. 사형제도 문제라던가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 집회 및 시위의 보장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2011년도에는 지지 수준이 좀 낮은 수준이었어요.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게 한 20%에 불과했는데 불과 5년 만에 이게 한 30%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범죄 피의자의 얼굴 공개를 반대하는 것도 과거에는 20%를 조금 넘었는데 5년 이후인 2016년도에는 거의 35%를 넘어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양심적 병역 거부도 마찬가지고 집회 시위 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올라갔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사실은 국가보안법이라던가 양심적 병역 거부라던가 논쟁이 될 수 있는 이슈들인데 많은 국민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이슈에 대해서 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는 어떨까요? 2021년도는 아직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저희가 이런 모든 흐름들을 봤을 때 이게 좀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권에 관련된 국민의 지지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3가지 이슈를 한번 들여다봤어요. 하나는 노인의 부양 의무자 지정 폐지 문제고요. 이거는 이제 노인들이 사실은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그 사회보장 제도를 혜택을 받지 못하거든요. 논란이 되었던 것이죠. 이게 부양 의무자가 있지만 사실상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노인들은 방치되어야 하느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부양 의무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인권에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1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사람들의 태도가 더 전향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소득에 대한 사회복지를 확대하는 문제라던가 아버지 육아할당제를 도입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지 비율이 한 60%에서 한 70% 이상 올라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수자 인권은 어떨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의 패턴이 나오는데 아동 청소년이라던가 장애인, 외국인, 난민, 성소수자 모든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들의 비율이 더 많이 올라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아동 청소년 장애인에 비해서 난민이나 성소수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국민들의 지지도가 낮아요. 이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과 성소수자, 특히 외국인 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논쟁이 되는 이슈들이고 인권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사실은 리트머스가 되는 시금석이 되는 그런 이슈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 그림은 인권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서 많이 알까?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남성이 더 많이 할지 여성이 더 많이 할지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어떻게 다를지 종교에 따라서 어떻게 다를지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다를지 사회적 자본에 따라서 얼마나 다를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여러 가지가 사실은 연구자들이 이런 배경에 따라서 인권 인식이 달라진다라고 밝혀놓은 것들입니다. 가령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가,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여러 가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자본이 많은 사람들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고 정보를 많이 얻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인권 인식이 높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좀 더 인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좀 직업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관리직이나 전문직이 그렇지 않은 직종에 비해서 좀 더 인권 인식이 높다 이런 것들을 연구자들이 밝혀냈습니다. 그러면 인권에 대한 어떤 행동은 어떨까요? 인권의 행동이라고 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인권 인식이라는 행동은 다른데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위에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도네이션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기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다양한 형태로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뭐 진정서를 쓴다던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미치는 영향 요인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의 배경 이런 것들이 좀 앞에 인식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 거주지 같은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소득 수준도 중요하지만 뭐 성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게 나타났고요. 근데 정치적 성향, 뭐 사회적 자본 이런 것들도 인권 행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사람들보다는 진보적인 사람들이 인권 행동에 나서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보면 과거에도 사실은 신문 기사를 보면 진보 신문이 인권에 대해서 더 많이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인권을 많이 알기도 했고 또 인권의 원칙에 따라서 사회를 바꾸려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보시면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인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아졌죠. 그 이유는 언론이 보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한테 너는 얼마나 인권을 알고 있니? 당신이 얼마나 인권을 위해서 행동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인권을 알고 있고 인권에 따라서 행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 사회권이 됐던 자유권이 됐던 아니면 소수자에 대한 것이 됐던 간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는 인권을 존중해. 나는 인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 나는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권을 위해서 행동에 나서는 편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인권을 지키고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인권을 지키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인권이 논쟁화되면서 오히려 인권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덜 갖고 또 도외시하는 이런 분위기도 나타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얼마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한테 져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죠. 근데 트럼프가 사실은 학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피즘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트럼프 주의인데 트럼프가 옹호했던 그런 원칙과 어떤 정책들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멕시코랑 그 접경하는 접경 지역에다가 이 벽을 쌓아서 난민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고 그러면서 이제 인권 침해 같은 논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미국에 오랫동안 와서 있었던 불법 체류자들, 사실 불법 체류자들의 아이들은 미국에서 이제 시민으로 인정을 해줬거든요. 근데 갑자기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들은 다시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동들이 어떤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트럼프는 자국 중심주의예요. 기본적으로 경제 중심이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자꾸 그 주한미군 분담금 높여달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관료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다 트럼프가 다 명령을 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경제라던가 뭐 국력이라던가 이런 국가 중심주의 이 미국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원칙을 견지를 했었고 이게 사실은 인권에 큰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인권에 대한 뭐 백래시라는 말도 생겨났고요. 인권보다 우리의 어떤 국가의 이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점차 커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실험을 좀 해봤는데 이게 실험이 뭐 사람을 앉혀다 놓고 하는 실험은 아니었고요. 이게 서베이 실험이라고 하는 그 서베이라고 하는 사회조사 도구를 거기서 약간 조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도록 좀 실험을 해본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 뭐 영어로 쓰여 있지만 재소자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느냐. 우리가 일반 시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처럼 재소자의 경우에도 인권을 존중해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했더니 5가지 카테고리로 답을 했죠. 매우 찬성한다, 뭐 찬성한다, 보통이다, 찬성하지 않는다, 뭐 매우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재소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답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판단 근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근데 저희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한 가지는 국제 규범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건 뭐냐면 뭐 국제 규범으로 봤을 때 많은 국가들이 재소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우리도 국제 규범을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인권을 존중할 거다. 그래서 뭐 전 세계 뭐 80%에 달하는 국가들이 재소자의 인권을 보호한다. 이러면 아무래도 20%의 국가들이 재소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라고 그런 정보를 들었을 때보다 더 이거를 지지할 확률이 높겠죠. 그 마찬가지로 이 정책의 효과를 들여다봤어요. 이게 두 번째 차원인데, 재소자의 인권을 보장했을 때 우리가 뭔가 실익을 얻을 것이 있느냐, 이거 정책의 효과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재소자를 따져보면 뭐 그런 거죠. 재소자가 죄값을 치르고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이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재범을 저지를 어떤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범을 낮출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더 지지를 하겠죠. 그렇구나. 재범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재소자의 인권을 존중을 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험을 해본 겁니다. 두 번째로 실험을 해본 것은 난민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이거는 뭐냐면 전 세계가 난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그 나라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그 나라의 어떤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본 거예요. 이게 정책의 효과성 문제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난민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랑, 그다음에 난민을 받아들였을 때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정보가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아무래도 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난민을 받아들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거에 대해서 더 찬성할 거라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시 국제 규범도 같은 그런 통제 변수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봤더니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저희가 이거는 캐나다와 미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베이 실험을 했어요. 이제 참여한 사람들은 한 2,500명 정도가 미국에서 참여를 했고, 또 2,500여 명의 캐나다인이 참여를 했는데, 먼저 국제 규범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게 캐나다랑 좀 미국이 좀 다른데요.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80%의 국가들이 이 재소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찬성하는 국가의 비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런 개인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재범률은 어떨까요? 재범률 같은 경우에는 재범률을 높인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해서 뭔가 재범률을 높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럴 경우에는 재소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고 답한 것이고, 재소자의 어떤 인권, 이 재소자를 우리가 더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인권을 더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발견을 했습니다. 난민은 되게 신기한데, 난민은 국제 규범이든 아니면 정책 효과성이든 간에 유의미한 그런 변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난민 문제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 청소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장애인이라던가 여성이라던가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 떠올리는 인권하고 이 난민을 떠올릴 때 인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요인들을 고려를 했을 때도 국제 규범도 작동하지 않았고 정책의 효과성도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난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핫포테이토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배제의 대상으로 삼는 사회 집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덕적인 기계라고 하는 그 실험이 또 있는데 이 얘기 한번 들어보셨나요? 도덕적인 기계라고 하는 실험이 있어요. 이 실험은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윤리 실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30만 명 정도, 233개 국가에 대해서 한 230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은 여러 가지 이제 별칭이 붙어 있는데, 파멸적인 두 개 결과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그리고 생사를 가르는 선택, 두 가지 악마 중 덜한 것 고르기, 이런 여러 가지 별칭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사실은 도덕적 기계라고 하는 게 여기서 가리키는 게 자율주행 자동차예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덕적인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라고 했을 때, 고장났는데
횡단보도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은 직진을 해서 앞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야 하느냐, 아니면은 옆으로 꺾어서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야 하느냐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났기 때문에 직진하던 꺾든 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고요. 근데 직진을 할 때는 뭐 특정한 어떤 사회 집단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고, 또 꺾게 되면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꺾게 되면은 성인 남자 둘과 성인 여성 한 명과 그다음에 노인 세 명을 죽이게 되고, 직진을 하게 되면 아동 두 명과 성인 남성, 성인 여성, 이 성인 두 명을 희생시키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고려하셔야 될 것이, 보시면은 빨간불과 파란불이 있죠. 오른쪽에 있는 그 사람들은, 행인들은 빨간불의 길을 건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죠. 반면에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경우에 불가피하게 선택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직진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꺾을 수도 있겠죠. 직진을 하게 되면은 아동을 죽이게 되겠죠. 꺾게 되면 노인을 죽이게 되겠죠. 직진을 하게 되면은 법을 지키는 사람을 죽이게 되겠죠. 꺾게 되면 위법을 하는 사람들을 희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 어떻게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요. 연구자들이 이제 결론을 낸 게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뭐 결론들이 있지만 주요한 결론은 이런 것들인데요. 동물에 비해서 인간이 선호된다라고 해요. 뭐 이거는 사실은 뭐 다 수긍할 수 있고 당연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선호가 된다는 거예요. 적은 사람들이 건너갈 때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건너갈 때 이때를 더 이제 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은 사람들을 선택해서 희생을 시킨다라는 것이고, 노인에 비해서 젊은 사람들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이 동물보다 인간을 선호하긴 하지만 동물보다 선호받지 않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 집단이 뭘까요? 인간 집단 중에서 강아지보다 선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 집단은 바로 범죄자입니다. 범죄자의 경우에는 강아지와 비교해 봤을 때도 희생당할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것들이,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 그리고 뚱뚱한 사람보다는 좀 날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하는 그런 패턴들이 나타나서, 이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우리가 인권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인권은 보편적인 거고, 그리고 이게 평등한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굉장히 공리주의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좀 더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 좀 더 날씬한 사람, 그렇죠? 뭐 이런 사람들을 더 선호하는 패턴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씁쓸한 생각이 들었고, 또 글로벌하게 비교를 해보면 흥미로운 것들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교 사상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노인을 더 선호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를 구하는 것보다는 그런 유교적인 원칙이 중시되는 그런 그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노인들을 더 많이 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주의 사상이 발전되어 있는 이제 서구에서는 아무래도 젊은이들 더 많이 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런 것들이 좀 흥미로운 지점들이었고, 그러면은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뭐 이런 그 프로그래밍을 할 때 국가별로 프로그래밍을 달리 해야 되나,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내용이 사실은 제가 학생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학생한테 물어봐서, 너라면 어떤 기준으로 그런 판단을 하겠니? 어떤 사람들을 희생시키겠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을 했어요. 내국인을 더 살릴 거다.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을 살릴 거다. 못생긴 사람에 비해서 잘생긴 사람을 살릴 거다. 그 다음에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보다는 비싼 옷을 입은 사람을 살릴 거다. 그리고 안면을 모르는 사람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을 살릴 거다. 그 다음에 장애인보다는 비장애인을 살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 이걸 보고 되게 놀랐어요, 사실은. 이게 한국인들의 정서에 바탕을 해가지고 이 도덕적 기계를 다시 한번 디자인을 해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놀랍게도 요즘 모르겠어요.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말 한국인들이 되게 뭐라고 할까요? 요즘 되게 그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뭐 이런 성향이 매우 강하잖아요. 좀 차별을 하는 사람들 되게 많고 뭐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잘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뭔가? 어떻게 우리가 내국인을 더 살릴 수 있고 어떻게 그 잘생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비싼 옷 입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가? 인권의 원칙을 우리가 존중한다면 인권을 지킨다면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제가 하나의 또 연구를 한 결과인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한번 결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인권 감수성 테스트라고 하는 건데요. 영어로 Human Rights Test.kr에 가시면 이 테스트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문항들을 주고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게 해요. 답을 하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내 인권 감수성 점수가 얼마인가가 나오고요. 그리고 내 인권 감수성 점수에 매칭이 되는 국가가 나와요. 그래서 국가가 이제 프랑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면 영국이 될 수도 있고, 미국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제일 낮은 데로 가면은 어떤 나라가 될까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런 나라가 뜹니다. 그래서 러시아, 북한이 뜨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앞으로 이제 고쳐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연구인데요. 이게 지금까지 한 8만 명 정도가 참여를 했어요. 한 몇 년 전에 제가 이걸 만들었는데, 이걸 연구를 했을 때는 3만 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는데, 2018년도에. 지금은 한 7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이거는 그 의사결정 나무라고 하는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해서 분석한 결과예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 문항들이 있는데, 문항에 따라서 인권 감수성 단계를 구분을 한 거예요. 인권 감수성 단계는 상, 중, 하로 구분을 했고, 상, 중, 하로 이제 구별을 시키는데 중요한 요인들을 위에 이제 나무 가지에 올려놓고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요인들이 맨 상위에 나무 가지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들이 이제 두 번째 나무까지, 세 번째 나무까지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데요. 이게 텍스트 분류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서베이를 분류를 해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죠. 인권 감수성이 높은 사람들을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가? 인권 감수성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예측할 때 우리가 먼저 고려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선별해 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맨 위에 이제 부모 마디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 경제 우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도 인권을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답한 사람들은 다른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했는지 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그 사람은 인권 감수성 수준이 낮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범죄 피의자 문제인데요. 범죄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니야, 범죄 피의자는 인권 금수만도 못한 사람들이야. 인권을 존중할 수 없어. 라고 답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와서 성소수자라고 하는 그 아이템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 성소수자를 분리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니면은 다른 학생들과 통합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성소수자를 분리교육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답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도 역시 다른 것들을 볼 필요가 없이 인권 감수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서 반드시 동의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을 특정한 조건에서는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일자리를 만들고 이러면서 경제를 좋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인권보다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범죄자를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범죄자한테 어떤 미래의 범죄에 대해서 용기를 주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범죄 피해자의 인권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자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역시 다시 돌아가서 제 질문으로 돌아가면은 과연 우리가 인권을 지키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제가 반드시 범죄자의 인권을 100% 존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경제를 희생하면서까지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논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인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좀 구별을 해봤는데, 반드시 인권을 숭배하거나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인권을 제한하거나 어떤 내 집단을 중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AI 챗봇 이루다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죠? 이루다는 사실은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AI 챗봇이잖아요. 이 오픈 소스 챗봇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알고리즘이 아니고, 챗봇이 아니고 우리가 뭐든지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이제 뭐 질문도 할 수 있고, 뭐 연애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좋아하는 뭐 취미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마치 이제 인격체를 대하듯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챗봇을 오픈 소스 챗봇이라고 합니다. 근데 AI 이루다가 그런 거였죠. 근데 이제 이 AI 이루다가 여러 가지 논쟁에 빠졌어요. 뭐 혐오 논란에 빠졌어요. 그래서 뭐 장애인 혐오라던가, 이제 여성 혐오라던가, 페미니즘 혐오라던가 이런 이제 논쟁에 빠졌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들여다봤어요. 이거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 그래서 왜 이게 혐오 논쟁을 만들어낼까라고 생각해서 이걸 한번 잘 따져봤는데, 그래서 뭐 그냥 대충 만들었겠지, 이건 뭐 실력 없는 사람이 만들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스캐터 랩이라고 하는 그 스타트업인데, 김종윤 대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사회학과 경영학을 복수 전공을 했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사회조사 분석이라고 하는 수업을 듣다가 이제 온라인 이 AI 챗봇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고, 100억 개에 달하는 이 데이터를, 대화 자료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에서 이제 버트 모형이라고 하는 심층신경망에서 고급 기법이 있는데, 그 기법을 활용해서 되게 열심히 만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100억 건이라고 하는 대화 자료를 모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100억 건의 자료를 활용해서 이제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거기에 적재적소로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챗봇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뜻밖의 이 기술 수준도 높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성능이 우수한 그런 챗봇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논쟁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장애인 혐오하는 것들도 있었고, 이제 페미니즘, 레즈비언 혐오하는 것들도 있어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던 것이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발생했냐라고 들여다보니까 이런 거예요. 100억 개라고 하는 대화 자료가 사실은 연애과학이라고 하는 온라인 앱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연인들이 일상적으로 나눈 대화들을 다 포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연인들이 대화를 하는데 무슨 뭐 숭고하고 뭐 규범적인 얘기 하겠어요? 뭐 장애인이 되던, 아니면 뭐 레즈비언이다, 뭐 페미니즘이 되던, 그게 나오면은 그냥 거칠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가감 없이, 여과 없이 막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혐오하는 발언들이 막 나오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뭔가 좀 데이터도 문제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사용자들의 어떤 그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것들도 있었고,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제 논란 끝에 사실은 이루다가 우리 곁을 떠나갔죠. 그래서 잘 있어, 이제는 안녕하면서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0만 건의 대화라고 하는 게 일상적인 대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또 이 젊은 층이 인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그 작은 창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 반드시 인권을 지키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시실리아 리치웨이라고 하는 그 연구자의 그림이 있는데, 이분은 스탠포드 대학 사학과의 교수세요. 이분이 이제 페미니즘 연구를 많이 했고 사회심리학자인데, 이분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사회심리학적으로 일상적인 그런 대화 과정에서 성불평등,
이것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젠더 권력이 왜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분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그 프레임을 동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프레임이 있는데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죠. 나이가 중요하고, 성별이 중요하고, 피부색이 중요하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피부색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회니까 대부분 이제 같은 색깔을 갖고 있으니까 보통 나이랑 이제 성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편견이라던가 선입견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뭐 가령 남성들은 좀 더 그 이성적이고 여성들은 좀 더 감성적이고, 남성들은 좀 리더십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더 능력이 있고, 여성은 그거보다는 능력이 좀 떨어지고, 이런 식의 이제 편견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죠? 남성들은 문제 해결을 하는 걸 중시하고, 여성들은 좀 의견을 나누고 정서를 교감하는 것을 중시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선입견이나 편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대화에서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젠더 권력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연구한 게 뭐냐면 IT 업종이랑 그 생활과학 업종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이 둘 다 이제 과학 분야인데, 한쪽은 IT고 한쪽은 이제 바이오 사이언스 이런 쪽인데, 흥미로운 것이 바이오 사이언스 쪽은 생활과학 쪽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성이 쪽수가 많아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여성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특히 이제 일상적인 대화를 들여다보면 상대적으로 편견이 적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 남성 과학자와 여성 과학자의 그 특허권을 비교를 해봤더니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제 IT 쪽으로 오면, IT는 기본적으로 남성들이 되게 많잖아요. 남성들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남성 중심적인 편견 같은 게 더 확산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젠더 권력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IT 업종에서는 남성 과학자와 여성 과학자 사이에 특허권이라는 면에서 그 숫자가 큰 차이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젠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젠더 권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성평등이 인권이 되게 중요한 차원이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인권을 잘 존중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편견이나 선입견 이런 것들 작동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 실질적인 권력을 만들어내면서 여러 가지 불평등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이제 이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 쪽으로 더 관심을 갖고 텍스트 분류하는 것을 신경망과 연결시켜서 조금 더 잘해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이런 데이터를 잘 다루고 뭐 인공지능을 다룰 수 있으면은 좋은 직장을 갖게 돼요. 여러분들 요즘 들어보셨잖아요. 그 IT 개발자들 몸값이 뭐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학부를 졸업하면 5천만 원을 받고, 그리고 석사를 졸업하면 7천만 원을 받고, 박사학위를 받으면 뭐 1억을 받는 거예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진출을 할까? 어떤 사람이 그런 직장을 얻을까? 이런 것이 말하자면 좋은 일자리잖아요. 근데 따져보니까 남성들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뭘까? 수학에 좀 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학과 과학에 좀 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뭐 여성들 사이에서 뭐 수포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인문사회과학 쪽에서 수포자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가장 기본은 뭐냐면 수학과 과학에 대한 관심과 호감도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야만 수학을 공부하게 되고, 뭐 알고리즘을 공부하게 되고, 인공지능을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들여다 보니까 남녀 간의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는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서 수학에 대한, 과학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별이 떠 있죠. 별에 하나가 떠 있기도 하고, 뭐 수학을 좋아한다는 하나가 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수학과 관련된 직장을 얻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별이 3개가 떠 있잖아요. 그리고 과학을 좋아한다, 별이 2개가 떠 있는데, 이건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개도국과 선진국 사회에서도 차이가 매우 크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건 뭐냐면 아이러니한 것이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남성과 여성 사이에 수학과 과학에 대한 호감도가 차이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숫자가 더 커지잖아요. 이 오른쪽에 있는 선진 그 어드밴스드 인더스트리로 가면 이 숫자가 차이가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남성의 호감도가 여성의 호감도에 비해서 더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우려가 돼요. 이런 것들을 보면 남녀 간의 어떤 격차가 더 커질 것이다. 디지털 사회에 진입하면서 이 성평등이라고 하는 게 인권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면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인권을 지키고 있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페이스북 광고에 대한 내용인데요. 페이스북 광고가 사실은 되게 차별이 많아요. 그리고 편견도 많고.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나오는 광고들이 뭐 미국에서 논쟁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거는 사실은 미국에만 있는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 온라인에 추천 광고들이 뜨잖아요. 내가 뭐 어떤 사이트를 방문을 했는가 이런 방문 기록을 가지고 알고리즘이 판단을 해서 뭐 광고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가 뭐 호텔 검색을 했다 그러면 호텔 중에서도 뭐 4성급을 검색을 했다 이러면 4성급 호텔에 대한 그런 이 광고를 쭉 뿌려주잖아요. 거기서 뭐 좋아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구직 관련해서 페이스북이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홍보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연구자들이 들여다봤더니 이게 젠더 바이어스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는 거는 남성에게 주로 많이 이제 나타나는 온라인 광고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제 구직과 관련해서 들여다봤더니 맨 상위에 있는 게 이제 목재 일 하는 분들, 그죠? 뭐 럼버라고 하는 목수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뭐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 럼버라고 하는 직업과 관련된 것에 남성들이 많이 노출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많이 노출되는 것이 이제 AI 관련된 것들 54%예요.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많이 노출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택시, 자동차 운전사, 택시 드라이버, 그 다음에 법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밑으로 가면 갈수록 남성한테 노출되는 비율이 낮아져요. 뭐 30%, 20%, 10%로 낮아지는데 들여다보면 간호사 37%, 그죠? 초등학교 교사 24%, 청소부 21%, 슈퍼마켓 점원 15%. 이걸 거꾸로 바꾸면 이런 직업들과 관련해서는 여성들한테 훨씬 많이 노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라인 공간이라고 하는 게, 이런 IT 기업이라고 하는 게 이런 젠더 불평등을, 이런 젠더 선입견과 편견을 생산, 재생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요. 자, 또 안타까운 일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이 악성 댓글 혐오 표현 사실은 많은 문제가 됐었죠. 악성 댓글과 혐오 표현도 지켜내야 될 표현의 자유일까? 여기 보시면 이제 고유민 씨가 있는데 고유민 씨인데 이제 배구 선수였잖아요. 근데 온라인에서 이제 댓글에 이제 악성 댓글들이 너무 많이 달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이 충격을 받고 이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뭐 구하라라던가 설리라던가 이런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 이유가 이제 다 악성 댓글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나 이제 온라인 IT 기업들이 이 연예인 댓글창을 닫았고, 그다음에 고유민 씨 사건이 터지면서 스포츠 분야에 이제 댓글창을 닫는 그런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우리가 책임을 다한 것일까요? 그렇게 얘기 어렵겠죠. 여전히 이제 혐오 댓글들이 온라인에서 난립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네이버나 온라인 기업들이 어떤 대응을 했냐면 이 온라인 댓글 이력제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 온라인에 댓글 남기는 것들 이력들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그 사람들의 아이디를 클릭을 하면 그 사람이 남긴 댓글의 이력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이제 민낯에 노출이 되는 거죠. 이제 악성 댓글을 많이 달았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제 민낯이 노출이 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이제 망신 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망신 주기를 통해서 온라인 혐오 댓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것도 저는 설득력이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요. 제가 혐오 문제를 좀 말씀을 더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2019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서베이를 했어요.
혐오차별 국민인식조사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64.2%가 혐오 표현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남녀를 비교해 보면 여성들이 경험을 했다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죠. 68%였고 남성은 59%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혐오 경험을 했다, 차별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비율이 되게 높았고요. 특정 지역 출신 높았고 성소수자, 페미니스트 다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사실은 국민의 대다수가 혐오 표현을 경험해 봤다라고 답한 것이죠. 제가 온라인 공간에서 어떤 혐오 표현들이 어떻게 난립하고 있는가 이거를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제 학생들과 함께 그 자료를 한번 스크래핑을 해봤는데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죠. 뭐 맥락상 혐오 표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제기하라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혐오 표현은 아니지만 이게 남성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 혐오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 맥락을 보면 혐오 표현은 나타나는 것도 있고, 낙인 찍기도 있어요. 3일하는 과학이었다 이래서 여성을 혐오하는, 여성을 낙인 찍는 내용들도 있고, 인간성을 박탈하는 것도 있어요. A라는 사람은 바퀴벌레 같다. 이렇게 해갖고 인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다중적 혐오 표현이라고 해서 장애 여성들은 강제 낙태시켜라 라고 해서 여성을 비하하는 것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것이 함께 결합해서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화를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상화된 비하, 이사 끝에 꽂힌 짱깨 이런 것들도 있고, 개인 대상으로 해서 비하, 모욕, 멸시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집단으로 향해지면서 남성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든가라고 해서 이제 비하, 모욕, 멸시를 하는 것들이 있고요. 맨 상위에 보면 개인 및 집단을 가리지 않고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건 차마 입에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험악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혐오 표현들이 왜 이렇게 확산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4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이 되게 심화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불평, 불만들이 매우 심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사회를 지금 앵그리 사회라고 부르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불만을 표출하는 수단으로서 혐오 표현을 활용하는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법적인,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매우 미미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차별금지법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법적 수단이 없기 때문에 혐오 표현을 창궐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극우, 포퓰리즘, 그다음에 민족주의, 자국민 중심주의 이런 것들이 크게 각광을 받으면서 인권을 좀 도외시하는, 좀 천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도덕적인 의무감에서 벗어나서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온라인 혐오 표현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인식들도 같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인권에 대한 관심이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혐오 표현과 젠더 갈등, 우리 사회의 경우에는 사실은 흥미로운 것이 혐오 표현 관련해서 젠더 문제를 가지고 혐오 표현에 대한 논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서구는 어떨까요? 서구는 사실은 젠더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었고, 사실은 서구는 이 인종 문제, 민족, 그 다음에 출신 국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혐오 표현 문제가 불거졌죠. 그래서 홀로코스트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학살, 이런 것들이 이제 시발이 되면서 인종,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증오하면 안 된다. 그래서 증오 범죄라고 하는 개념들이 생겨났고, 근데 반면에 한국에서는 이제 인종, 민족 문제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또 남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혐오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젠더 전쟁까지 사실은 벌어지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GS25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여혐, 남혐 이러면서 남성 이 청년들이 사실은 서로 이 못 잡아먹어 안달인 그런 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것이 인간 존엄성을 위해서 필요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은 맞지만 혹시 혐오 표현을 규제하면서 뭔가 우리가 예측하지 않았던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낳지는 않을까? 특히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표현하는 것은, 바로 하는 것은 그게 거친 표현이든 아니면은 순화된 표현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자기 양심과 이런 것들의 바탕을 두고 발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한다는 생각은 사실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개인들이 자유롭게 양심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 인권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땐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것이 문제를 만들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1%를 규제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킬 수 있다면, 그리고 1%를 규제했을 때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라고 하는 것은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뭐 이런 거예요. 네이버 뉴스에 사실은 하루 동안 2018년 5월 7일 날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한 건데, 워드미터라고 하는 기관이 조사를 한 건데, 네이버 뉴스에 11만 300여 명이 이제 25만여 개의 댓글을 달았다고 해요. 근데 네이버 뉴스 하루 평균 이용자가 1,300만 명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약 0.9%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0.9%면 사실은 뭐 되게 작은 숫자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말하는 거 조금 규제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혐오 표현을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전제를 하고 통째로 규제를 해버리면 우리 혐오 표현을 막을 수 있고 인간 존엄성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댓글을 다는 사람이 1% 안 된다면 규제도 문제가 없고, 나아가서 우리가 인터넷 댓글 실명제까지 실시한다면 이 악질적인 댓글에 대한 확실한 망신 주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저희가 저걸 했었어요. 온라인 실명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30만 명 이상을 이용하는 그런 온라인 이 회사에 대해서는, IT 업체에 대해서는 실명을 인증을 해야만 글을 달 수 있게끔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위헌 판정이 났었죠. 2012년도였나요? 그때 이제 헌재가 위헌 판정을 내리면서 온라인 실명제는 더 이상 이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내려졌는데, 여튼 말하는 사람들을 규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반면에 1%를 규제해서 전체가 위축될 수도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대에는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방문자 20만 명 이상인 언론사, 그리고 3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확보한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인 본인 확인을 실시를 했죠. 그런데 부작용이 뭐가 있었을까요? 2011년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이트 싸이월드 해킹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려 3,500만 명의 국민들의 어떤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죠. 국민의 70%가 개인정보 유출을 경험한 희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었다라고 하는 비판이 커졌죠. 그래서 2012년도에 헌재가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표현의 자유는 국민 개인의 차원에서는 자유로운 인격 발현의 수단인 동시에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사결정 및 진리 발현의 수단이 된다. 국가와 사회 차원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의 존립과 발전의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익명이나 가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익명 뒤에 숨는 게 필요하다. 왜 저희가 시위할 때 그 포커스에 가면을 쓰고 시위를 하는 것처럼 그럴 때 용기를 내서 사실은 양심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익명이나 가명이 중요하다. 이런 표현들은 외부의 명시적이나 묵시적인 압력에 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수 의견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했고요. 이를 통해서 정치적, 사회적 약자의 어떤 그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헌재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되는 부분들이 있죠. 사실은 이게 개인의 어떤 신분을 다 밝히면서 과연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규제하는 것이 사실은 민주주의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사실은 혐오 표현을 규제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 두 가지가 양립하기 어려운 가치이긴 하지만 규제를 하긴 해야 되는데 발화나 언어를 규제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희가 상당한 정도로 많이 위축시킨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저희가 다른 식의 어떤 접근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할 수 있는데요.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규제의 가치가 충돌할 수가 있는데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인권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기본법의 가장 핵심이자 인권의 요체이고요.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기본적인 자유죠. 그래서 헌법 제21조 1항에 보시면 모든 국민의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는 보장된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자신의 사상과 신념을 표현한다는 면에서 이 자유는 이제 표현의 자유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헌법에서 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시면 헌법 37조 2항에서는 이제 국가 안전 보장이나 공공 복리를 위해서 인권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 기본권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제한할 때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21조 제4항에 보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서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공중 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헌법도 약간 좀 양가적인 거죠. 기본권을 제한을 할 수 있으나 또 그것을 너무나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IT 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혐오 표현을 규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악성 댓글, 혐오 표현, 뭐 증오 표현 이런 것들을 규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클린봇이라고 하는 겁니다. 클린봇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그 네이버 댓글에서 보면 댓글에서 이제 몇 가지는 이렇게 좀 지워져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대부분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일부는 지워져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클린봇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클린봇은 이제 알고리즘 체계인데요. 이 알고리즘 체계가 악성 댓글들을 식별을 해가지고 악성 댓글이라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그 댓글을 가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불편한 것들을 이제 방지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죠. 뭐 무식한 검둥이 XX, 진따 거지랑은 안 놀아준다. 이런 여러 가지 좀 악성 댓글들이 있는데 웃기는 XX들이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클린봇이 탐지를 해서 가려줍니다. 근데 물론 사용자들이 원치 않으면 이것을 비활성화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클린봇을 비활성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비활성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좀 험한 표현이라도 난 보고 싶다. 댓글을 그냥 있는 대로 다 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클린봇을 비활성화하세요. 그럼 다 볼 수 있습니다. 좀 마음을 불편해지겠죠, 사실은. 그래서 IT 기업들이 대응을 하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클린봇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설득력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법적인 접근을 통해서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이제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좀 더 스마트한 방법을 통해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것은 요즘에 이제 이런 기술 하시는 분들이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이 어떤 표현들을 선한 표현으로도 바꿔주는 그런 기술들을 많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거죠. 이제 인풋이 두 개가 들어가요. 혐오 표현이 들어가고 비혐오 표현이 들어가는데 역시 짱 X, 개 X들은 시끄러워. X 짜증나게. 이게 혐오 표현이잖아요. 근데 비혐오 표현을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음악 소리가 좀 시끄럽긴 하네라고 하는 비혐오 표현을 같이 넣어주면
이게 심층신경망이 작동을 하면서 뭐 스타일 인베딩도 하고 뭐 클래시피케이션도 해서 궁극적으로 아웃풋으로 나오는 것이 여기 중국인들이 좀 시끄럽네, 이런 선한 표현을 생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좀 험한 표현을 했을 때 그게 의도하지 않게 그런 이 악성 표현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선하게 좀 순한 형태로 바꿔주는 기능을 이제 인공지능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도 활용하면 우리가 이런 혐오 댓글을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스마트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래 제가 질문하고자 했던 그 문제의식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인권을 지키고 있을까요? 인권에 대해서 많이 듣고 의식이 높아졌죠. 언론사들이 인권에 대해서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고 1년에도 수천 건이 넘는 인권 관련된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식은 어떻습니까? 인권 의식도 올라갔죠. 인권에 대해서 안다라고 답을 했고, 나는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한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그 얘기가 자동적으로 우리가 인권을 지키고 있다라는 결론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요즘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헝그리 사회였죠. 산업화 사회를 지나면서 우리가 뭔가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해야 되겠다, 우리 나라를 위해 기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많이 화가 나 있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헝그리 사회에서 앵그리 사회로 바뀌었죠. 앵그리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권을 지킬 수 있을까?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청년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고요. 일자리 문제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자리가 매우 부족하고, 기본적으로 실업률이 높을 뿐만이 아니라 청년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자리 숫자가, 번듯한 일자리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 전체 대졸자 중에서 그럴싸한 300만 원 이상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10%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거를 둘러싸고 문과, 이과 출신이 서로 충돌하고 있고 경쟁하고 있고, 남성과 여성이 경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인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요. 각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출발점은 저는 사실은 인권을 어떤 도덕적인 규범으로 보는 것보다는 인권을 설득과 공감의 언어로 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늘 인권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뭐 거창한 인권법이라던가 제도, 규범 이런 것들이 아니고, 각자가 일상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어떤 표현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권을 삶 속에 뿌리 내리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